김치 냄새 때문에 못 참겠다. 올림픽 초반 한국 선수촌에 대해 선수들이 항의하는 바람에 조직위가 난처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180도 역전되었습니다. 선수들이 연이어 퇴소를 하고 선수촌을 이탈하는데, 심지어 어떤 선수는 분노에 섞인 멘트를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선수들이 하나같이 몰려드는 곳을 살펴보고는 모두가 믿을 수 없어 했어요. 김치 냄새가 난다며 무시했던 한국 선수촌이었던 거죠. 김치 냄새로 무시했던 곳에서 끝없이 줄지어 모여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마르쿠스 라이너. 독일 스포츠 일간지 슈포르트빌트의 선임 기자이자 이번 밀라노 동계올림픽 현장 취재단의 총괄입니다. 베를린에서 출발하기 전날 밤, 편집장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더군요. 이번엔 좀 편하게 취재해라 마르쿠스. 저번 베이징 올림픽 때 고생한 거 다 알아. 그때 엉망인 길거리에 냄새나는 숙소까지. 정말 기자를 때려치고 싶을 만큼 괴로웠던 순간이라면 그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때 생각이 나서 미간이 팍 구겨졌죠.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편집장은 이탈리아 놈들이 이번 올림픽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알잖아. 시설 하나만큼은 역대급일 거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이탈리아가 아닙니까? 패션의 본고장, 미식의 성지, 유럽식 정교함과 세련됨의 끝판왕. 그런 도시에서 준비한 동계올림픽이라면 당연히 흠잡을 데 없을 거라고 저는 조금의 의심도 품지 않았던 겁니다. 중국은커녕 아시아에서는 취재조차 하고 싶지 않았어요. 동료 말로는 한국 평창 올림픽이 역대급이었다며 그때 음식이며 시스템이며 완벽했다고 하지만 저는 귓등으로 밖에 안 들렸어요. 사실 한국은 중국보다 나라도 작고 별 볼 일 없는 곳 아닌가요? 볼 거라곤 그나마 삼성이라는 기업이 있다는 게 전부라고 느껴졌습니다. 삼성에 기대어 사는 나라. 그래서 얼마 전 한국 취재를 지원받을 때도 저는 거들떠도 안 봤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후배 기자들 사이에서는 한국 취재가 정말 인기가 많더라고요. 정말 의아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말펜사 공항에 착륙했고, 역시 아시아나 별 볼 일 없는 한국보다야 이탈리아라는 확신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입국 심사대는 마치 프라다 부티크처럼 세련된 간접 조명 아래 배치되어 있었고, 올림픽 특별 유니폼을 차려입은 직원들이 능숙한 손놀림으로 여권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공항 중앙홀 천장에는 거대한 올림픽 오륜기가 홀로그램으로 둥실 떠 있었고, 그 아래로 각국 취재진과 선수단이 물 흐르듯 이동하고 있더군요. 이탈리아어,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가 뒤섞인 웅성거림 속에서 저는 묘한 흥분을 느꼈습니다. 선수촌으로 향하는 공식 셔틀버스에 올라탔을 때 옆자리에 앉은 건 일본 NHK 소속의 젊은 기자였습니다. 그는 명함을 건네며 자신을 타나카라고 소개했고, 저는 악수를 나누며 가볍게 인사를 건넸죠. 일본은 아시아 중 그나마 나은 곳이라 여겨졌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게 중국 기자가 아닌 게 다행이었죠. 이전 베이징 올림픽 때 옆자리에 앉았던 중국 기자의 어깨에 떨어진 하얀 비듬을 보고 어찌나 기겁을 했는지 생각만 해도 속이 안 좋을 지경이었죠. 그 사이 버스가 시내를 관통하는 동안 우리는 창밖 풍경에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두오모 광장에 올림픽 마스코트 조형물이 형형색색 조명을 받으며 회전하고 있었고, 노천 카페에서는 코트깃을 세운 사람들이 뜨거운 카푸치노 잔을 감싸쥐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타나카가 창문에 스마트폰을 갖다 대며 중얼거리더군요. 역시 이탈리아야. 그림 같아요. 도쿄 올림픽 때보다 훨씬 분위기 있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탈리아는 이런 걸 정말 잘하죠. 분위기 연출 하나만큼은 따라갈 나라가 없어요. 완벽했습니다. 정말이지. 그 순간만큼은 완벽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버스가 밀라노 중앙역 광장을 지날 때였습니다. 갑자기 차창 밖에서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지는 방송 소리가 귀에 꽂히더군요. 처음엔 그냥 열차 안내방송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무심코 통역 앱을 켜고 들어보는 순간 제 미간이 살짝 찌푸려지는 걸 느꼈습니다. 소매치기 주의, 가방은 반드시 앞으로 메시오. 귀중품은 호텔 금고에 보관하시오. 낯선 사람이 말을 걸어도 응하지 마시오. 올림픽 개막을 이틀 앞둔 축제의 도시 한복판에서 울려 퍼지는 범죄 경고 방송이라니요. 타나카도 이어폰을 꽂고 통역 앱을 확인하더니 어깨를 으쓱하며 말하더군요. 뭐 유럽이 다 그렇죠.
어디든 완벽한 곳은 없잖아요. 그냥 형식적인 방송 아닐까요? 저도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사소한 거예요. 어디든 좀도둑 몇 명쯤은 있는 법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버스가 신호에 걸려 잠시 멈춰 선 틈에 창밖으로 뭔가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광장 한쪽에서 중년의 아시아인 여성이 비명을 지르며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허공을 휘젓고 있었고 저 멀리 후드를 뒤집어 쓴 두 명의 젊은이가 무언가를 움켜쥔 채 골목 사이로 사라지고 있더군요. 설마 했는데 저는 창문에 얼굴을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여성의 어깨에는 끈이 칼로 잘린 듯 끊어진 핸드백 스트랩만 덜렁거리고 있었고 그녀는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먼 발치에서 쳐다볼 뿐 아무도 다가가지 않더군요. 타나카가 숨을 들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방금 그거 진짜 소매치기였어요. 지금 막 일어난 거 맞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방송이 형식적인 게 아니었던 겁니다. 저 경고는 실제로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에 대한 경고였고 저는 그걸 두 눈으로 목격한 거였죠. 버스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저는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까까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던 밀라노의 풍경이 묘하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저 화려한 쇼윈도 뒤에는 뭐가 있는 걸까? 저 세련된 표면 아래에는 어떤 균열이 숨어 있는 걸까?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애써 털어냈습니다. 그래봤자 좀도둑이잖아. 올림픽 시설 관리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저는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이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개막식 전날 밤 프레스센터 라운지에서 대형 스크린으로 개막식 리허설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비트루비안 맨을 모티브로 한 천대에 들어온 쇼, 베르디, 오페라, 아리아에 맞춰 얼음 위를 활주하는 수백 명의 스케이터들, 알프스 몽블랑 정상에서 헬기로 봉송되어 오는 성화의 장엄한 행렬, 입이 다물어지지 않더군요. 저는 내일 기사 초안의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밀라노. 역사와 예술과 기술을 하나로 엮다. 역대 최고의 동계올림픽이 열린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그렇게 믿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밀라노에는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추위를 이기는 법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연출하는 데는 천재였지만 그 아름다운 껍데기를 지탱할 기반을 다지는 데는 놀라울 정도로 무심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무심함의 대가는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선수촌 전체를 뒤흔드는 비명소리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날 밤에 저는 그런 건 상상도 못한 채 창문 너머 밀라노 야경을 바라보며 와인 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두오모의 조명이 밤하늘에 은은하게 번지고 있었고 저 멀리 알프스의 검은 실루엣이 별빛 아래 고요히 잠들어 있었죠. 아까 본 소매치기 장면은 이미 머릿속에서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완벽한 밤이라고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 완벽한 밤은 채 6시간도 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눈을 뜰 수밖에 없었죠. 복도에서 들려오는 비명 소리 때문이었거든요. 처음엔 꿈인 줄 알았습니다. 와인을 너무 많이 마셨나? 아니면 시차 적응이 덜 됐나? 저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다시 눈을 감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손끝에 전해진 감촉이 이상하더군요. 이불이 차가웠습니다. 아니, 차가운 정도가 아니라 축축하게 냉기를 머금고 있었어요. 저는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입에서 하얀 김이 나오는 게 보이더군요. 뭐야 이게? 저는 중얼거리며 침대 옆 온도계를 확인했습니다. 객실 온도 8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젯밤 잠들기 전만 해도 22도로 쾌적하게 유지되고 있던 방이 불과 몇 시간 만에 냉동고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제야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선명하게 귀에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온수가 안 나와. 누군가 영어로 외치고 있었고 뭐야 이거 얼음물이잖아. 라는 독일어 비명도 섞여 있었죠. 저는 후다닥 침대에서 뛰어내려 욕실로 달려갔습니다. 샤워기 손잡이를 온수 쪽으로 끝까지 돌리고 물을 틀었습니다. 콸콸 쏟아져 나오는 물줄기에 손을 갖다 댄 순간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움츠렸습니다. 얼음장이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얼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온도의 물이 샤워기 헤드에서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1분, 2분, 3분을 기다렸습니다. 배관에 남아있던 찬물이 빠지면 온수가 나오겠지 하는 희망을 품고서요. 하지만 5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물 온도는 조금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저려오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새벽의 창백한 불빛 아래 제 얼굴이 비쳐 보였는데 입술이 이미 파르스름하게 질려 있더군요.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코트를 걸치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 광경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선수촌 복도가 아수라장이었거든요. 각국 선수들과 관계자들이 잠옷 차림 그대로, 아니 잠옷 위에 패딩을 걸치고 담요를 두르고 심지어 침낭을 뒤집어 쓴 채 복도로 쏟아져 나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스마트폰 손전등을 켜들고 우왕좌왕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벽에 붙은 비상 인터폰을 연신 두들기고 있었죠. 무슨 일이야? 제가 옆에 서 있던 캐나다 스키 선수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를 달달 떨며 대답하더군요. 중앙 보일러가 죽었대요. 선수촌 전체 난방이랑 온수가 한꺼번에 나갔대요. 중앙 보일러가 죽었다. 그 한마디가 제 머릿속을 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밀라노 동계올림픽 선수촌은 단일 중앙 난방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이탈리아 특유의 효율성이랄까, 아니 지금 생각해보면 허술함이랄까, 모든 건물의 난방과 온수를 하나의 거대한 보일러 시스템에 연결해 놓은 구조였습니다. 그게 한꺼번에 다운되어 버린 겁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5시 23분, 바깥 기온은 영하 7도였습니다. 그리고 선수촌 건물 전체의 내부 온도가 빠른 속도로 그 바깥 기온을 향해 떨어지고 있었죠. 복도 끝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국 팀 숙소 쪽이었어요. 달려가 보니 덩치 큰 미식축구 체형의 남자가 얼굴을 시뻘겋게 달구고 이탈리아 관리인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더군요. 도대체 언제 고쳐지는 거야? 우리 선수들 오늘 경기 있어. 샤워도 못하고 경기장에 가라는 거야. 관리인은 땀을 뻘뻘 흘리며 아니 그 추위에 땀이 날 리가 없으니 그건 식은땀이었겠죠. 더듬거리며 대답하더군요. 지금 엔지니어 팀이 점검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조금이 얼마나 되는 건데. 미국인이 관리인의 멱살을 거의 잡을 듯이 다가서더군요. 1시간이야, 2시간이야. 아니면 하루 종일이야. 관리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모르는 거였죠.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꺼낼 수 있는 옷이란 옷은 전부 꺼내 껴입었습니다. 내복, 스웨터, 패딩 조끼, 그 위에 다시 코트. 그래도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더군요. 저는 침대에 앉아 이불과 담요를 전부 끌어당겨 몸을 감싸고 무릎을 끌어안은 채 웅크렸습니다. 꼭 어린 시절 정전이 났던 겨울밤에 어머니 품에 파고들던 것처럼요. 창밖으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온기를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를 달달 떨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이탈리아구나. 겉은 화려한데 속은 부실한, 예술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기반 시설은 엉망인, 그게 이 나라의 본질이구나. 어젯밤 그 소매치기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느꼈던 묘한 불안감, 이 도시에 뭔가 빠져있다는 그 직감이 현실이 된 거였죠. 하지만 소매치기는 그래도 개인의 문제입니다. 조심하면 피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건 달랐습니다. 이건 시스템의 문제였습니다. 이건 올림픽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재앙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겨울 올림픽에서 추위는 그저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추위는 감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추위는 선수들의 근육을 굳게 만들고 관절을 뻣뻣하게 만들고 반응 속도를 0.01초씩 늦추고 점프 높이를 1cm씩 낮추고 결국 금메달과 은메달의 차이를, 포디움과 탈락의 차이를, 영광과 좌절의 차이를 만들어버립니다. 추위는 기록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 파괴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웅크린 채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밀라노의 하늘이 회색빛으로 밝아오고 있었지만 제 몸은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도에서는 여전히 비명과 고함과 욕설이 뒤섞인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오고 있었죠. 어젯밤 제가 적었던 기사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밀라노. 역사와 예술과 기술을 하나로 엮다. 역대 최고의 동계올림픽이 열린다. 저는 쓴웃음을 흘렸습니다. 역대 최고가 아니라 역대 최악이 될 판이었거든요. 그리고 해가 뜨면 그 최악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터였습니다. 저는 시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6시 15분. 첫 경기 시작까지 3시간 남았습니다. 3시간 안에 이 재앙을 수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비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관은 오전이 되어 현실로 증명되었습니다. 아침 7시,
저는 취재 장비를 챙겨 메인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선수촌에서 도보로 15분 거리에 있는 아이스링크였는데 걸어가는 내내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입김이 얼굴 앞에서 연기처럼 피어올랐거든요. 바깥 기온은 영하 9도. 하지만 그보다 제 몸을 더 무겁게 짓누르는 건 간밤에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피로감과 몸속 깊은 곳까지 스며든 냉기였습니다. 저는 코트 안에서 어깨를 움츠린 채 걸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저려왔고 발가락은 두꺼운 양말 2켤레를 신었는데도 감각이 무뎌져 있었죠. 간밤의 선수촌 난방은 끝내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 관리팀은 새벽 내내 보일러실을 들락거렸지만 해가 뜰 때까지도 온수 한 방울 나오지 않았거든요. 선수들은 결국 얼음장 같은 방에서 옷을 껴입은 채 몇 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훈련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평소라면 이 시간대에 선수들이 링크 위를 활발하게 누비고 있어야 했거든요. 스케이트 날이 얼음을 긁는 사각사각 소리, 코치들의 호루라기 소리, 선수들의 거친 숨소리가 뒤섞여 경기장 전체를 생동감 있게 채우고 있어야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링크 위는 묘하게 조용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조용한 게 아니라 느렸습니다. 모든 게 슬로우 모션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관중석 맨 앞줄에 자리를 잡고 카메라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렌즈를 통해 선수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기 시작했죠. 쇼트트랙 연습 구역에서는 네덜란드 팀 선수들이 스타트 자세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더군요. 스타트 신호가 울리고 선수들이 튀어나가는데 그 첫 발이 평소보다 무거워 보이는 거였습니다. 저는 코치진 옆에 서서 스톱워치를 들여다보고 있던 네덜란드 기술 분석관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오늘 기록이 어떻습니까? 그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엉망이야. 스타트 반응 속도가 평소보다 0.02초 이상 느려. 0.02초면 별거 아닌 것 같지. 하지만 쇼트트랙에서 0.02초는 코너 하나에서 추월당하느냐 마느냐의 차이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았거든요. 쇼트트랙은 0.01초 단위로 승부가 갈리는 종목입니다. 0.02초면 사실상 메달 색깔이 바뀌는 수준의 차이죠. 그런데 그게 단순한 컨디션 난조 때문이 아니라 간밤에 추위에 시달린 탓이라면 이건 경기력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 즉 이탈리아 조직위원회의 책임이 되는 겁니다. 저는 링크 반대편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구역에서는 독일 팀 선수들이 코너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도 문제가 터지고 있더군요. 갑자기 한 선수가 코너를 돌다가 비명을 지르며 링크 바깥으로 미끄러져 나가는 거였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코치진이 달려갔고 선수는 종아리를 부여잡고 얼음 위에 쓰러져 있었죠. 경련이야. 종아리 근육 경련. 코치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경련. 근육이 갑자기 수축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보통 워밍업이 부족하거나 근육 온도가 낮을 때 발생하죠. 간밤에 8도짜리 객실에서 웅크리고 잠을 청한 선수들의 근육이 제대로 이완될 리가 없었던 겁니다. 피겨 스케이팅 연습장 쪽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옮겨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링크 위에서는 러시아 피겨 선수 한 명이 트리플 악셀을 시도하고 있었는데 점프는 성공했지만 착지가 불안하더군요. 미세하게 흔들리면서 한 발이 삐끗하는 게 보였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러시아 코치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무전기에 대고 뭔가를 쏘아붙이고 있었죠. 발목이 굳었어. 스트레칭을 아무리 해도 안 풀려. 뭐 어떡하라고. 러시아어였지만 통역 앱 덕분에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발목 강직. 착지할 때 충격을 흡수해야 하는 발목 관절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죠. 이건 부상 직전 단계였습니다. 저런 상태로 경기에 나갔다간 넘어져서 크게 다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딜 봐도 똑같은 광경이었습니다. 선수들이 몸을 풀지 못해 고통스러워하고 코치들이 초조하게 서성이고 의료진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죠. 추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위는 몸을 안에서부터 멈추게 만듭니다. 근육 섬유 사이에 스며들어 조직을 굳게 만들고 관절 사이에 윤활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신경 반응 속도를 느리게 만들죠. 그리고 그 모든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0.02초의 차이를
1cm의 차이를, 결국 금메달과 노메달의 차이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링크 저쪽 가장자리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거든요. 한 무리의 동양인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팀들과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농담을 주고받으며 느긋하게 스트레칭을 하고 있더군요. 심지어 겉옷을 벗은 채로요. 등에 선명하게 박힌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한국 팀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분명 같은 선수촌에서 같은 밤을 보냈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멀쩡할 수가 있지. 저는 카메라 줌을 당겨 그들의 움직임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쇼트트랙 선수로 보이는 젊은 여자 선수가 다리를 쫙 벌려 스플릿 자세를 취하고 있었는데 햄스트링이 마치 고무줄처럼 유연하게 늘어나더군요. 옆에서는 남자 선수 2명이 서로 마주보고 어깨를 돌리며 워밍업을 하고 있었는데 관절이 걸리는 기색 없이 부드럽게 회전하고 있었죠.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러다 다칠 거야. 분명 밤새 제대로 잠도 못 잤을 텐데 저렇게 무리하면 안 되지. 훈련 강도를 낮췄겠지. 그래서 몸을 안 써서 뻣뻣함을 못 느끼는 거야. 아니면 그냥 괜찮은 척하는 걸지도 몰라. 카메라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버티는 거겠지. 저는 제 분석이 맞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독일팀 헤드코치 슈미트 씨가 다가와 저와 나란히 서며 한국팀을 바라보더군요. 그도 미심쩍은 표정이었습니다. 저 팀 좀 봐. 그가 팔짱을 끼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렇게 웃고 있는 팀이 제일 위험해. 아직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거겠지. 밤새 추위에 시달린 게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감도 못 잡고 있는 거야. 경기 시작되면 다 드러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쇼트트랙 예선전이 오후에 있던데 스타트 끊자마자 다리 풀릴 겁니다. 슈미트 코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동양 팀들은 항상 저래. 표정 관리가 철저하지. 하지만 속은 우리랑 다를 게 없을 거야. 안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저는 다시 한번 한국팀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편안해 보였습니다. 마치 지난밤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하지만 저는 그 광경을 믿지 않았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저 팀만 괜찮을 리가 없다고. 분명 뭔가 숨기고 있는 거라고. 저는 스스로를 그렇게 납득시켰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들이 진짜로 준비되어 있었다는 가능성을 단 1%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전 훈련이 끝나고 저는 기사 작성을 위해 프레스센터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훈련장을 빠져나오는 길에 선수촌 메디컬 센터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본 광경이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더군요. 줄이 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긴 줄이요. 메디컬 센터 정문에서 시작된 줄이 복도를 따라 꼬불꼬불 이어지더니 건물 모퉁이를 돌아 저 멀리 로비 끝까지 늘어서 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올림픽 선수촌 의무실이 동네 병원 응급실도 아니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상황이 더 심각하더군요.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은 전부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하나같이 처참했어요. 담요를 뒤집어 쓴 채 벽에 기대어 웅크리고 있는 선수. 핫팩을 양손에 움켜쥐고 이를 덜덜 떨고 있는 선수. 다리를 절뚝거리며 동료의 어깨에 의지해 간신히 서 있는 선수. 각양각색의 국기가 새겨진 트레이닝복들이 뒤섞여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전부 똑같았습니다. 고통과 불안과 분노가 뒤범벅된 얼굴들이었죠. 저는 줄 끝에 서 있던 이탈리아 선수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여기 대기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종이 번호표를 저에게 보여주며 한숨을 내쉬더군요. 지금 287번인데 저는 412번이에요. 아침 6시부터 줄 섰는데 아직도 못 들어갔어요. 물리치료 예상 대기 시간이 36시간이래요. 36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36시간이면 하루 반이잖아요. 오늘 오후에 경기가 있는 선수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포기하라는 거겠죠. 뭐 아니면 부상 상태로 뛰라는 거거나. 저는 기자 증을 목에 걸고 의무실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내부 상황은 외부보다 더 참혹했습니다. 좁은 공간에 침대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그 침대마다 선수들이 누워 있었죠. 의료진은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었지만 인원이 턱없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물리치료사 1명이 4~5명의 선수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었고 그나마도 손이 모자라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한쪽 구석에서는 덩치 큰 노르웨이 스키 선수가
언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이 기계 고장났잖아. 왜 고치지를 않는 거야? 저는 그쪽으로 다가가 봤습니다. 그가 가리키고 있는 건 전기자극기였어요. 근육 이완과 통증 완화에 필수적인 장비인데 화면에 오류 메시지가 떠 있더군요. 의료진이 땀을 뻘뻘 흘리며 이것저것 버튼을 누르고 있었지만 기계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간밤에 선수촌 전체 전력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의료진이 변명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보일러만 나간 게 아니라 일부 구역에 전압 불안정 현상이 발생해서 민감한 의료 장비들이 여러 대 고장났어요. 지금 엔지니어 부르려고 하는데 다들 보일러 쪽에 매달려 있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가 아찔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보일러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탈리아 조직위원회가 구축한 인프라 자체가 허술했던 거죠. 하나가 무너지니까 연쇄적으로 다른 것들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무실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초음파 치료구역에서는 아예 장비를 포기하고 의료진이 맨손으로 마사지를 해주고 있었는데 대기 중인 선수들이 줄을 서서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아이스팩과 핫팩이 쌓여있는 테이블 옆에서는 미국팀 트레이너가 휴대폰으로 본국에 긴급 물품 공수를 요청하고 있더군요. 테이핑 테이프가 떨어졌어. 근육 이완제도 바닥났어. 당장 내일 아침까지 보내줘야 해. 그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복도로 다시 나왔을 때 저는 잠시 벽에 기대어 숨을 골랐습니다. 이건 올림픽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혹한기 야전병원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병사들이 치료를 기다리며 줄 서 있는 모습, 의료 물자가 부족해서 맨손으로 응급처치를 하는 군의관들, 고장난 장비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위생병들. 여기가 올림픽 선수촌입니까? 아니면 1950년대 한국전쟁 야전병원입니까? 저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가 보니 프랑스 팀 관계자 몇 명이 모여서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슬쩍 옆에서 화면을 훔쳐봤죠. SNS 피드였습니다. 해시태그 밀라노 올림픽 재앙이 트렌딩에 올라 있었고 각국 선수들이 올린 사진과 영상이 줄줄이 올라오고 있더군요. 얼어붙은 샤워기 사진, 입김이 서린 객실 영상, 의무실 앞에 늘어선 대기줄 사진, 댓글창은 분노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가 미쳤나? 세계 최고의 선수들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돈은 어디다 쓴 거야? 개막식 드론쇼에 다 날린 거야. IOC는 뭐 하고 있어? 왜 아무 조치도 안 해?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이제 단순한 시설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제적인 스캔들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체면이, 올림픽의 권위가, 스포츠의 공정성이 한꺼번에 도마 위에 오른 거였죠. 저는 노트북을 꺼내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밀라노 올림픽 개막 첫날부터 인프라 붕괴, 선수들 고통 호소,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기사를 쓰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까 훈련장에서 본 한국팀의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 거였어요. 분명 같은 선수촌에서 같은 밤을 보냈을 텐데 왜 그들만 저렇게 멀쩡했지? 설마 의무실도 따로 있는 건가? 아니, 그건 말이 안 돼. 메디컬 센터는 전체 선수촌에서 이 한 곳뿐인데.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털어냈습니다. 분명 그들도 내부적으로는 힘들 거야. 겉으로 안 드러낼 뿐이지. 동양팀들 특유의 포커페이스겠지. 아까 슈미트 코치도 그렇게 말했잖아. 하지만 그 의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사를 마무리한 뒤 무의식적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선수촌 건물들이 회색빛 하늘 아래 늘어서 있었고 그중 하나에서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 게 보이더군요. 저건 뭐지?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다른 건물들은 전부 조용한데 유독 저 건물만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것처럼 하얀 김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설마.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한국팀 숙소라는 걸 알게 된 건 그로부터 5분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한국팀 숙소라는 걸 알게 된 건 그로부터 5분 뒤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프레스센터를 나와 그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 건물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하더군요. 다른 건물들은 전부 차갑게 잠들어 있는 것 같은데 유독 저 건물만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건물 외벽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리듬감 있게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50m쯤 남았을 때 저는 걸음을 멈추고 눈을 비볐습니다. 제가 본 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건물 옆 주차구역에 거대한 트럭 2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냥 트럭이 아니었어요. 옆면에 한글로 뭔가가 적혀 있었고 트럭 지붕 위로 굴뚝처럼 생긴 배기관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카메라로 확대해서 봤습니다. 이동식 보일러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동식 보일러라고요. 저는 멍하니 그 트럭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한국팀은 선수촌 중앙 난방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보일러를 가져온 거란 말입니까? 대체 언제요? 어젯밤 보일러가 고장났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 새벽 5시였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이탈리아 밀라노까지 한국에서 보일러 트럭을 공수해 올 수는 없잖아요. 그 말은 즉 처음부터 준비하고 왔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건물 외벽을 따라 은색 파이프가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게 보이더군요. 임시로 설치한 온수 배관이었습니다. 파이프들은 이동식 보일러 트럭에서 시작해서 건물 곳곳으로 뻗어 있었고 파이프 표면에서 열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응급조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완전한 독립 시스템이었습니다. 선수촌 중앙 인프라가 통째로 무너져도 한국팀만큼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처음부터 설계된 백업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솔직히 배가 아프더군요. 우리 독일팀은 지금 얼어붙은 객실에서 담요를 뒤집어 쓰고 벌벌 떨고 있는데 한국팀은 마치 자기 집에 온 것처럼 따뜻하게 지내고 있다니요. 이건 불공정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그때 건물 정문이 열리더니 한국팀 관계자로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그는 저를 발견하고 가볍게 목례를 하더군요. 저는 반사적으로 기자증을 들어보이며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독일 슈포르트빌트 기자입니다.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그가 유창한 영어로 대답하더군요. 물론이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저는 이동식 보일러 트럭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건 언제 설치하신 건가요? 어젯밤 보일러가 고장난 뒤에 긴급하게 가져온 건가요? 그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건 올림픽 시작 2주 전에 미리 배치해둔 겁니다. 2주 전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보일러가 고장나기 훨씬 전부터 이미 독립 시스템을 준비해 두었다는 말입니까? 왜요? 어떻게 고장날 줄 알았습니까? 그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하더군요. 알았다기보다는 대비한 거죠. 저희는 해외 경기 때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준비합니다. 특히 겨울 종목은 추위에 민감하니까요. 난방 시스템 하나에 모든 걸 걸 수는 없잖아요. 저는 멍하니 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대비, 최악의 상황 가정. 그건 제가 이탈리아에 대해 가졌던 믿음과는 정반대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이탈리아가 알아서 잘 준비했겠지 하고 믿었고 한국은 이탈리아를 믿지 않고 자체적으로 준비한 거였죠. 누가 옳았는지는 지금 이 상황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한 가지 더 물었습니다. 혹시 내부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취재 목적입니다.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이라면 괜찮습니다. 따라오세요. 저는 그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넘어서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니, 따뜻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포근했습니다. 바깥의 영하구도 칼바람을 뚫고 들어온 제 몸이 순간적으로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분명 따뜻한데 뜨거운 바람이 얼굴을 때리는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일반적인 공기 난방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온기였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숙여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마루 바닥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무릎을 꿇고 손바닥을 바닥에 갖다 댔습니다. 따뜻함이 손바닥을 타고 손목으로, 팔뚝으로, 어깨로 스며들어 오는 게 느껴지더군요. 바닥 자체가 열을 품고 있는 거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저는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관계자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더군요. 온돌이요. 한국 전통 난방 방식입니다. 공기를 데우는 게 아니라 바닥을 데워서 열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게 하는 거죠. 온돌. 저는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물론 들어본 적은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가옥에서 사용하던 바닥 난방 방식이라고요. 하지만 그게 21세기 올림픽 선수촌에서 쓰일 줄은 몰랐죠. 관계자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공기 난방은 금방 식어요. 창문 열면 바로 추워지고 열이 위로 올라가서 천장만 따뜻해지죠. 하지만 바닥 난방은 다릅니다. 열이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올라오니까 몸 전체가 고르게 데워지고
특히 발바닥에서 시작되는 온기가 근육 이완에 효과적이에요. 저는 일어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복도 한쪽에서는 한국 선수 몇 명이 바닥에 앉아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평온했고 움직임은 부드러웠습니다. 아까 훈련장에서 봤던 그 유연함이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같은 선수촌이었습니다. 같은 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온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쪽 건물에서는 선수들이 8도짜리 방에서 이를 덜덜 떨며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있을 때, 이쪽 건물에서는 선수들이 따뜻한 바닥 위에서 근육을 풀고 있었던 거죠. 저는 복잡한 심정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다른 국가팀 숙소들이 보였습니다. 회색빛 건물들은 조용히 잠들어 있었고 그 안에서는 지금도 선수들이 추위와 싸우고 있을 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국팀 숙소만 따뜻한 김을 내뿜으며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불공정하다는 생각은 여전히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불공정한 건가? 아니면 우리가 준비를 안 한 건가? 한국은 처음부터 이탈리아를 믿지 않았고 우리는 이탈리아를 맹목적으로 믿었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 이 온도 차이를 만들어낸 거였죠. 저는 관계자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건물을 나왔습니다. 바깥의 찬 공기가 다시 얼굴을 때렸지만 방금 느꼈던 그 바닥의 온기가 아직도 손바닥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보일러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준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건물을 나서려던 순간 관계자가 저를 다시 불러 세우더군요. 기자님, 혹시 시간 있으시면 선수 트레이닝 구역도 보시겠어요? 어차피 취재하러 오신 거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복잡한 감정이 들었거든요. 한국팀의 준비성에 감탄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독일팀이 처참하게 추위에 떨고 있다는 사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으니까요. 하지만 기자로서의 본능이 그 감정을 누르더군요. 이건 분명히 기사거리였습니다. 네,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 건물 안쪽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한쪽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또다시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아마 원래는 선수촌에서 제공한 다목적실이었을 텐데 한국팀이 완전히 개조해 놓은 모양이었어요. 바닥 전체에 특수 소재의 매트가 깔려 있었고 그 위에서 10명 남짓한 선수들이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선수들의 모습보다 바닥에서 피어오르는 은은한 열기였습니다. 매트 표면에서 아지랑이 같은 게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관계자가 제 시선을 따라가며 설명하더군요. 온열 매트입니다. 바닥 자체를 데우는 온돌 시스템 위에 추가로 설치한 거예요. 선수들 근육 이완에 특화된 장비죠. 저는 무의식적으로 신발끈을 풀고 있었습니다. 직접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아까 복도에서 손바닥으로 바닥을 만졌을 때의 그 감촉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신발을 벗어도 될까요? 물론이죠. 오히려 그래야 제대로 느끼실 수 있어요. 저는 신발을 벗고 양말만 신은 채로 매트 위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따뜻함이 발바닥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한 따뜻함이 아니었어요. 마치 누군가의 손바닥이 제 발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종류의 온기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두 번째 발도 매트 위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열기가 발바닥에서 발등으로, 발등에서 발목으로, 발목에서 종아리로 타고 올라오는 게 느껴지더군요. 전기장판 같은 인공적인 뜨거움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햇볕이 내리쬐는 여름날 해변의 모래사장을 맨발로 걷는 것 같은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온기였습니다. 어떠세요? 관계자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이런 느낌은 처음이에요. 히터 앞에 서 있을 때랑은 완전히 다르네요. 그때 옆에서 한국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기술 담당자로 보이는 40대 중반의 남자가 태블릿 PC를 들고 매트 온도를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발견하고 영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기자님이시군요. 체험해 보시니까 어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왜 공기 난방 대신 이런 방식을 선택하신 건가요? 공기 난방이 더 빠르고 효율적이지 않나요? 그가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대답하더군요. 공기 난방은 빨리 따뜻해지지만 빨리 식어요. 창문 열면 바로 추워지고
문 열면 열기가 다 빠져나가죠. 그리고 열이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어서 천장만 따뜻해지고 정작 바닥 근처는 차가운 경우가 많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독일 집들도 라디에이터 난방을 많이 쓰는데 겨울에 거실 천장 근처는 후끈한데 바닥에 앉으면 엉덩이가 시린 경험을 여러 번 했으니까요. 하지만 바닥 난방은 다릅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열이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올라오니까 공간 전체가 균일하게 데워지고 무엇보다 발바닥에서 시작된 온기가 다리 근육을 타고 몸 전체로 퍼지죠. 운동선수들한테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 중요한데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가 매트 위에서 스트레칭하고 있는 선수들을 가리키며 대답하더군요. 저기 봐요. 지금 아침 7시도 안 됐는데 저 선수들 움직임이 어때 보여요? 저는 그가 가리키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여자 쇼트트랙 선수로 보이는 젊은 선수가 바닥에 앉아 다리를 쭉 뻗고 앞으로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마가 무릎에 거의 닿을 정도로 유연하게 접히더군요. 옆에서는 남자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가 서서 한 다리를 뒤로 접어 허벅지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는데 관절이 걸리는 기색 없이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까 메인 훈련장에서 봤던 다른 나라 선수들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같은 스트레칭을 하면서도 얼굴을 찡그리고 몸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죠. 하지만 여기 선수들은 달랐습니다. 표정이 편안했고 동작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푹 자고 일어난 다음 날 아침처럼요. 근육은 온도에 민감해요. 기술 담당자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차가우면 굳고 따뜻하면 풀리죠. 간밤에 8도짜리 방에서 웅크리고 잔 선수들은 지금쯤 근육이 돌덩이처럼 굳어 있을 거예요. 아무리 스트레칭을 해도 30분, 1시간은 걸려야 겨우 풀리죠. 하지만 우리 선수들은 밤새 따뜻한 바닥 위에서 잤어요. 자는 동안에도 근육이 계속 이완된 상태로 유지됐던 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편하게 자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였어요. 이건 경기력의 문제였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근육을 관리하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최상의 컨디션으로 훈련에 돌입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 한국 팀은 그걸 처음부터 설계하고 가져온 거였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리더군요.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대단한 이야기라는 걸 직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매트 위에서 스트레칭하던 여자 선수가 일어나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땀 한 방울 없는 맑은 얼굴로 저를 보며 웃더군요. 기자님이세요. 저희 시설 구경 오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근데 다른 나라 선수들은 지금 의무실 앞에서 36시간씩 대기하고 있던데 여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네요. 그녀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하더군요. 저희도 걱정은 했어요. 어젯밤에 선수촌 난방 나갔다는 소식 듣고 어떡하나 싶었는데 코치님들이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솔직히 저희도 놀랐어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듣다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다른 나라 선수들이 여기 오고 싶어 하진 않나요? 이렇게 따뜻하다는 거 알면 다들 부러워할 것 같은데. 그녀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명 슬쩍 물어보긴 했대요. 근데 저희도 공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래도 재활 트럭은 다른 나라 선수들도 좀 이용하게 해준다고 들었어요. 재활 트럭이요.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게 뭔데요? 그녀가 창밖을 가리키며 대답하더군요. 아까 보신 그 트럭 있잖아요. 보일러 트럭 옆에 또 트럭 한 대 있었을 거예요. 거기가 이동식 재활센터예요. 물리치료 장비랑 침치료사 선생님들이 상주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습니다. 이동식 재활센터라고요. 지금 메디컬 센터가 과부하로 36시간 대기라는데 한국팀은 자체 재활시설까지 가져왔다는 겁니다. 저는 서둘러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건물을 나왔습니다. 보일러 트럭 옆에 있다던 또 다른 트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옆면에 한글로 뭔가가 적혀 있었고 트럭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트럭 안에서 본 광경은 제가 그때까지 품고 있던 마지막 의심마저 완전히 무너뜨리게 됩니다. 트럭 옆면에 가까이 다가가니 한글과 영어가 병기되어 있더군요. 대한체육회 이동식 스포츠 메디컬 센터. 저는 열려있는 트럭 뒷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안에서 웅웅거리는 기계 소리와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거든요. 실례합니다. 저는 트럭 계단 앞에 서서
안쪽을 향해 말했습니다. 독일 슈포르트빌트 기자인데요. 취재차 방문했습니다. 잠시 뒤 흰색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성이 트럭 안에서 고개를 내밀더군요. 아, 기자님이세요. 잠깐만요. 담당자분 부를게요. 그녀가 안쪽으로 사라지고 30초쯤 지났을 때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어깨가 딱 벌어진 체격에 짧게 깎은 머리,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 한눈에 봐도 오랜 세월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더군요. 그가 영어로 말하더군요. 기자님이시라고요? 어서 오세요. 저는 한국팀 메디컬 총괄 김재훈입니다. 구경시켜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트럭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저는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트럭 안이 아니라 소형 병원 같았거든요. 아니, 병원보다 더 첨단 시설처럼 보였습니다. 좁은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각종 장비들이 벽면에 빼곡히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왼쪽 벽면에는 초음파 치료기 2대가 나란히 설치되어 있었는데 지금도 한 대에서는 선수 한 명이 어깨에 프로브를 대고 치료를 받고 있더군요. 기계에서 나오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오른쪽에는 전기 자극 장비가 있었습니다. 패드가 여러 개 달린 장치였는데 선수의 허벅지에 부착되어 미세한 전류를 흘려보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선수는 눈을 감고 편안한 표정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아까 메디컬 센터에서 고장난 채 방치되어 있던 전기 자극기를 떠올렸습니다. 똑같은 장비였는데 거기서는 오류 메시지만 띄우고 있었고 여기서는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김재훈 총괄이 제 시선을 따라가며 설명하더군요. 저희는 자체 발전기를 가져왔어요. 선수촌 전력망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죠. 그래서 어젯밤 전압 불안정 사태에도 영향을 안 받았어요. 자체 발전기까지.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대체 뭘 안 가져온 게 있는 겁니까? 그가 웃으며 대답하더군요.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일이니까요. 그러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이 필요하죠. 저는 트럭 안쪽으로 더 들어갔습니다. 중앙에는 접이식 테이블 2개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 각종 근막 이완 도구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폼롤러, 마사지건, 테이핑 테이프, 그리고 제가 이름을 알 수 없는 각종 기구들. 한쪽 구석에서는 젊은 트레이너가 태블릿 PC를 들고 선수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떠 있더군요. 저건 뭡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스포츠 데이터 분석 시스템이에요. 김 총괄이 대답했습니다. 선수들의 근육 상태, 피로도, 부상 위험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죠. 저 선수는 왼쪽 햄스트링에 미세한 긴장이 감지돼서 지금 맞춤형 이완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실시간 모니터링이라고요. 저는 믿기 어렵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상이 나기 전에 미리 예방한다는 겁니까? 정확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상이 터지고 나서 치료하는 건 이미 늦은 거예요. 저희는 부상이 터지기 전에 징후를 포착해서 미리 관리하죠. 그게 진짜 메디컬 시스템이에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 메디컬 센터에서는 이미 터진 부상을 치료하려고 36시간씩 대기하고 있는데 한국팀은 부상이 터지기 전에 예방하고 있다니요. 애초에 게임의 차원이 달랐던 겁니다. 그때 트럭맨 안쪽에서 뭔가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칸막이로 구분된 작은 공간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누군가가 엎드려 누워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의 등에는 가느다란 바늘 수십 개가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건 뭡니까? 김 총괄이 웃으며 대답하더군요. 침치료예요. 한국 전통 의학이죠. 근육 긴장 완화랑 혈액순환 개선에 효과가 있어요. 침치료. 저는 솔직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독일에서도 대체 의학으로 침수를 시술하는 곳이 있긴 하지만 주류 의학계에서는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코웃음 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늘 몇 개 꽂아서 근육이 풀린다고요? 그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건가요? 저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김 총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더군요. 직접 보시는 게 제일 빠르죠. 저기 엎드려 있는 분 다 끝나면 인터뷰해보세요. 저는 칸막이 안쪽을 더 자세히 살폈습니다. 엎드려 있는 사람의 등에서 태극기가 아닌 다른 국기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성족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분명히 미국 국기였습니다. 저 사람 미국 선수 아닙니까? 맞아요. 김 총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찾아왔어요. 의무실 대기줄이 너무 길어서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고. 혹시 침치료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길래 해드리는 거예요. 한국팀 시설을 다른 나라 선수한테도 개방하는 겁니까?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필요한 사람한테는요. 그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올림픽은 경쟁이지만 그 전에 스포츠잖아요. 선수가 제대로 컨디션 관리를 못해서 경기력을 발휘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희가 도울 수 있으면 돕는 거죠. 저는 그 말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솔직히 부끄러웠거든요. 아까 저는 한국팀의 시설을 보면서 불공정하다, 우리만 추위에 떠는데 저들만 따뜻하다며 속으로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자기들 것만 챙기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선수들까지 도와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칸막이 안쪽에서 움직임이 느껴지더군요. 침을 놓고 있던 한국인 치료사가 바늘을 하나씩 빼기 시작했습니다. 10분 정도 됐을까요? 치료사가 마지막 바늘을 빼고 미국 선수에게 뭔가를 말했습니다. 미국 선수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가 첫 마디를 내뱉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움직임이 가벼워졌어. 그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경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어깨를 천천히 돌리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까는 여기가 뻣뻣하게 걸렸는데 지금은 안 걸려. 대체 뭘 한 거야? 치료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경혈을 자극해서 막힌 기혈을 풀어준 거예요. 효과가 느껴지세요? 느껴지냐고요? 미국 선수가 팔을 크게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완전히 다르잖아. 36시간 기다려서 마사지 받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 대단해.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요. 플라시보 효과라고요. 하지만 제 눈앞에서 10분 전까지 어깨가 굳어서 고통스러워하던 선수가 지금 팔을 빙글빙글 돌리며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결과였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명백한 결과. 동양의학인이 서양의학인이 하는 논쟁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전부였고 지금 이 순간 효과는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미친 듯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 동양의학에 대한 편견, 한국팀에 대한 과소평가,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국 선수가 트럭을 나서며 한국 스태프들에게 연신 고맙다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미국 선수들한테도 알려줄게. 여기 진짜 대단해.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퍼지면 어떻게 될까? 36시간 대기하는 의무실 대신 10분 만에 효과를 보는 한국 트럭. 선수들이 어디로 몰릴지는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퍼지는 데는 채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후에 프레스센터로 돌아가 기사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창밖으로 이상한 광경이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한국팀 숙소 쪽으로 사람들이 하나둘씩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게 느껴지더군요. 그리고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을 자세히 보니 전부 각국 대표팀 트레이닝복이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노트북을 덮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국팀 숙소 쪽으로 걸어가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프랑스 트레이닝복을 입은 젊은 남자 선수 2명이 제 앞에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오더군요. 미국 애들이 그러는데 거기 침치료 진짜 대박이래. 10분 만에 어깨가 풀렸다고. 우리도 가보자. 36시간 기다리는 것보다 낫잖아. 저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아까 그 미국 선수가 다른 선수들에게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정말로 입소문이 번지고 있었던 거죠. 한국팀 숙소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까 제가 왔을 때만 해도 한적했던 그곳에 이제는 제법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재활 트럭 앞에는 줄이 생겨 있었습니다. 물론 메디컬 센터처럼 건물을 돌아가는 긴 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10명 남짓한 선수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트레이닝복에 새겨진 국기들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노르웨이, 각양각색의 국기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줄 끝에 서 있던 일본 선수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여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그녀가 영어로 대답하더군요. SNS에서 봤어요. 누군가 한국팀 재활 트럭 진짜 좋다고 올렸길래 의무실은 36시간 대기인데 여기는 1시간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경기가 내일인데 36시간을 어떻게 기다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올림픽 선수에게 컨디션은 전부입니다. 몸이 풀리지 않으면 기록이 안 나오고 기록이 안 나오면
4년간의 준비가 물거품이 되는 거니까요. 36시간을 기다릴 여유 따위는 없었던 겁니다. 그때 트럭 옆 숙소 건물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건물 입구에서 한국팀 스태프 한 명이 프랑스 선수 몇 명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선수 중 한 명이 서툰 영어로 말하고 있더군요. 플리즈, 온수, 샤워, 주스트 10 미니츠, 저스트 10분만. 한국 스태프가 난감한 표정으로 무전기에 대고 뭔가를 말하더니 잠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대요. 들어오세요. 대신 10분만이에요. 다른 분들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프랑스 선수들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지더군요. 그들은 연신 메르시를 외치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온수 샤워. 고작 온수 샤워 10분을 위해 프랑스 선수들이 한국팀 숙소를 찾아온 거였습니다. 그게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선수촌 중앙 보일러는 여전히 복구되지 않았거든요. 선수들은 이틀째 얼음장 같은 물로 세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경기를 앞둔 선수에게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건 사치가 아닙니다. 그건 근육을 풀고 컨디션을 최적화하기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 기본조차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팀만 유일하게 온수가 나오는 거였습니다. 저는 건물 주변을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곳곳에서 비슷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재활 트럭 앞에서 침치료 차례를 기다리는 선수들, 숙소 입구에서 온수 샤워 순번을 기다리는 선수들, 그리고 건물 옆 휴게 공간에서 바닥에 앉아 몸을 녹이고 있는 선수들. 그들의 표정에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건 체면 따위는 집어치운 절박함이었습니다. 저쪽 휴게 공간에서 유독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덩치 큰 금발의 남자 선수가 바닥에 드러누워 눈을 감고 있었거든요. 그의 트레이닝복에는 노르웨이 국기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기자인데요.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그가 눈을 뜨고 저를 올려다보더군요.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동시에 편안함도 묻어 있었습니다. 바닥이 따뜻해요. 그가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방에서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너무 추워서 여기 와서 30분만 누워 있었는데 온몸이 풀리는 느낌이에요. 이게 온돌이라는 거래요. 처음 경험해봤는데 대단하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까 제가 느꼈던 그 바닥의 온기가 떠올랐거든요. 발바닥에서 시작해서 온몸으로 퍼지던 그 부드러운 열기, 얼어붙은 근육을 녹이기에 이것만큼 좋은 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는 거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다른 나라 팀 시설을 빌려 쓰는 건 좀 체면이 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가 피식 웃더군요. 체면이요? 그게 금메달보다 중요해요.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좀 그랬어요. 노르웨이가 동계올림픽 강국인데 한국팀한테 신세를 지다니. 하지만 어젯밤에 8도짜리 방에서 이를 달달 떨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자존심 지키다가 경기 망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경기를 뛰려면 따뜻해야 해요. 그게 전부예요. 경기를 뛰려면 따뜻해야 한다. 그 한마디가 제 머릿속에 깊이 박히더군요. 이건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 경쟁의 문제, 4년간의 노력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국가 간의 자존심 따위는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저는 건물 주변을 한 바퀴 더 돌았습니다. 어딜 가나 비슷한 광경이었습니다. 각국 선수들이 한국팀의 시설을 빌렸으며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침 치료를 받고 나오는 일본 선수가 동료에게 엄지를 치켜 세우고 있었고, 온수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프랑스 선수가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면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한국팀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각국 선수들을 안내하고 시설 사용법을 설명하고 차례를 조율하고 있었죠. 마치 올림픽 전체를 위해 봉사하는 것처럼요. 저는 문득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팀의 시설을 보면서 불공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저들만 따뜻하냐고, 왜 저들만 준비가 되어 있냐고요.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은 정반대였습니다. 한국팀은 자기들만 챙기는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해 문을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눌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불공정한 건 한국팀이 아니었습니다. 불공정한 건 이 상황을 만든 이탈리아 조직위원회였습니다. 그리고 한국팀은 그 불공정한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공정함을 유지하고 있는 팀이었던 거죠. 저는 수첩을 꺼내 메모했습니다. 한국팀 숙소. 난민촌 아닌 난민촌 되다. 체면보다 컨디션. 추위 앞에서 국경은 사라졌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광경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른 나라 관계자들이 이 상황을 알게 되면 분명히 뭔가 말이 나올 테니까요.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히 다음 날 아침에 현실이 됩니다. 저는 아침 8시에 프레스센터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처음에는 또 난방 문제로 선수들이 항의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나는 방향이 달랐어요. 메디컬 센터 쪽이 아니라 한국팀 숙소 쪽이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국팀 숙소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봤던 평화로운 풍경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긴장감이 공기 중에 팽팽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무리 한가운데서 누군가가 영어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이건 불공정해. 명백한 규정 위반이야. IOC에 정식으로 항의할 거야. 저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앞쪽으로 나갔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건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50대 후반의 동양인 남자였습니다. 그의 가슴에 달린 아이디 카드에 일본 국기와 함께 일본 올림픽위원회라는 글자가 보이더군요. 일본 팀 관계자였습니다. 아마 선수단 운영을 총괄하는 고위 임원인 것 같았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가 한국팀 숙소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계속 외치더군요. 독립 보일러라고, 자체 재활 트럭이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다른 팀들은 선수촌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한국만 따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니. 이건 반칙이야. 명백한 반칙.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제 처음 한국팀 시설을 봤을 때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저들만 따뜻하냐고, 불공정한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어제 하루 동안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들이 제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일본 관계자 앞에는 한국팀 관계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어제 제가 만났던 김재훈 메디컬 총괄이었고 다른 한 명은 처음 보는 4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아이디 카드에는 대한체육회 국제협력팀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 총괄은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하게 서 있었고 여성 팀장은 태블릿 PC를 손에 들고 침착하게 일본 관계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일본 관계자가 계속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장 해명하시오. 어떻게 이런 장비들을 반입할 수 있었습니까? IOC의 사전 승인을 받았습니까? 분명히 규정 위반일 거야. 그때 한국 여성팀장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단단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규정 위반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규정을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본 관계자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그건 당신들이 더 잘 알잖아. 선수촌 내에서 개별 국가가 독자적인 인프라를 운영하는 건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야. 모든 팀이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해야 한다고. 한국 팀장이 미소를 지으며 태블릿 PC를 들어올렸습니다. 그녀가 화면을 몇 번 터치하더니 일본 관계자 쪽으로 화면을 돌려 보여주더군요. IOC 규정 제17조 3화. 그녀가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습니다. 주최국 조직위원회는 참가 선수단에게 적절한 숙박시설, 의료 지원, 그리고 기본적인 편의 시설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만약 주최 측이 이러한 기본 환경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각 참가국은 자국 선수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일본 관계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지는 게 보이더군요. 한국 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현재 선수촌 중앙 난방 시스템은 이틀째 복구되지 않고 있어요. 객실 온도가 8도까지 떨어졌고 온수도 나오지 않죠. 이건 명백하게 주최 측이 기본 환경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따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난방 시스템을 운영하는 건 규정 위반이 아니라 규정이 보장한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일본 관계자가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벙긋거렸습니다. 그래도 사전에 허가를 받았어야지. 한국 팀장이 태블릿을 다시 터치하며 대답하더군요. 물론 받았어요. 여기 IOC 시설관리위원회에서 보낸 승인 메일이에요. 올림픽 시작 2주 전에 정식으로 신청하고 승인받았어요. 보시겠어요? 그녀가 태블릿 화면을
일본 관계자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IOC 공식 로고가 박힌 이메일이 떠 있었고 영어로 된 승인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일본 관계자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지는 게 보이더군요.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도 옆에 서 있던 미국 기자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가 어깨를 으쓱하며 속삭이더군요. 한국팀이 이겼네. 완전히 준비하고 왔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한국팀은 그냥 장비를 가져온 게 아니라 법적 근거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온 거였습니다. 반칙이라고 덤비면 규정으로 막아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일본 관계자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가 고개를 다시 들며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거든요. 좋아. 규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치자. 하지만 다른 나라 선수들한테 시설을 개방하는 건 뭐야? 그건 승인 범위를 벗어난 거 아니야. 자국 선수 보호용으로 승인받은 시설을 다른 나라 선수들한테 제공하는 건 규정 외 행위잖아. 오.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날카로운 지적이었어요. 어제 제가 본 광경이 떠올랐습니다. 미국 선수가 침 치료를 받고 프랑스 선수가 온수 샤워를 하고 노르웨이 선수가 온돌 바닥에서 몸을 녹이던 그 장면들. 그게 규정 위반이라면 한국 팀도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팀장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다시 태블릿을 터치하며 말하더군요. 그것도 확인해 보셨나 봐요. 그런데 여기 IOC 헌장 기본 원칙 4조를 보시면요. 스포츠를 하는 것은 인권이며 모든 개인은 차별 없이 스포츠에 참여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올림픽 정신은 상호 이해와 우정, 연대의 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녀가 태블릿을 내리며 일본 관계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희는 주최 측의 시스템 실패로 고통받는 동료 선수들을 돕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올림픽 정신에 어긋나나요? 그게 반칙인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일본 관계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모여있던 다른 나라 관계자들과 선수들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뭔가 결정적인 것이 바뀌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팀은 반칙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올림픽 정신을 가장 충실하게 실천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눌 수 있었고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규정 논쟁조차 초월해버린 거였죠. 일본 관계자가 마지막으로 무언가 말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뒤에서 일본 선수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젊은 여자 피겨 선수였어요. 그녀가 일본 관계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작은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일본어였지만 통역 앱 덕분에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국장님, 그만하세요. 저 어제 여기서 침 치료받고 어깨가 많이 좋아졌어요. 내일 경기인데 정말 감사했거든요. 일본 관계자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자국 선수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천천히 군중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어제의 위세당당함과는 너무 달라 보여서 저는 묘한 연민마저 느꼈습니다. 군중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 팀장에게 다가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완벽하게 준비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더군요. 준비라기보다는 당연한 거예요. 선수들을 지키는 게 저희 일이니까요. 그리고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다른 선수들도 돕는 게 맞죠. 그게 스포츠잖아요. 선수 보호는 반칙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호를 나누는 것은 더더욱 반칙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규정으로 방어하고 정신으로 이겼다. 저는 그 문장을 수첩에 적고 나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까 그 논쟁을 지켜보면서 이상하게도 배가 고파지더군요. 아침을 커피 한 잔으로 때웠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시계를 보니 벌써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저는 프레스센터 식당으로 가려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한국팀 숙소 쪽에서 뭔가 냄새가 나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바람 방향 탓인지 희미하게만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재활 트럭을 지나 숙소 건물 뒤쪽으로 걸어가자 그 냄새가 점점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를 찌르는 냄새였습니다. 마늘, 그리고 뭔가 발효된 듯한 시큼하면서도 매콤한 향, 거기에 진하게 우러난 육수 냄새가 섞여서 복합적인 향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불쾌했거든요. 독일 사람인 저에게 이 냄새는 너무 강렬했습니다. 아침부터 이런 자극적인 냄새를 맡아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건물 모퉁이를 돌자
야외 취사구역 같은 곳이 나타났습니다. 천막이 쳐져 있었고 그 아래에 거대한 솥 여러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솥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고 그 앞에서 흰 조리복을 입은 한국인 요리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쪽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때 옆에서 누군가 헛기침을 하더군요. 돌아보니 이탈리아 기자 한 명이 코를 막은 채 서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온 스포츠 전문지 기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더군요. 그가 영어로 투덜거렸습니다. 저 냄새 좀 봐. 마늘이랑 뭔지 모를 향신료 범벅이야. 저런 걸 선수들한테 먹이다니. 컨디션에 좋을 리가 없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에 동의했거든요. 제가 알기로 프로 선수들은 경기 전에 가볍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습니다. 삶은 닭가슴살이나 파스타 아니면 단백질 쉐이크 같은 것들이요. 기름기 적고 향신료 적고 위장에 부담이 없는 음식들. 그런데 저 솥에서 끓고 있는 건 뭡니까? 진한 육수에 마늘 냄새가 진동하는, 보기만 해도 위장이 무거워질 것 같은 음식들이었습니다. 저건 위로는 될지 몰라도 프로 스포츠에 어울리는 식사는 아닐 거야.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 시선이 취사구역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옮겨갔을 때 저는 또 한 번 눈을 비벼야 했습니다. 줄이 서 있었거든요. 그것도 꽤 긴 줄이. 그리고 그 줄에 서 있는 건 한국 선수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제 봤던 그 장면이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미국 트레이닝복, 프랑스 트레이닝복, 일본 트레이닝복, 캐나다 트레이닝복, 각양각색의 국기들이 줄 사이에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탈리아 기자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도 어리둥절한 표정이더군요. 저 사람들 왜 저러는 거지? 저 냄새나는 음식을 먹으려고 줄을 서다니. 저는 호기심에 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줄 끝에 서 있던 캐나다 여자 선수에게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여기 뭘 나눠주는 건가요?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더군요. 삼계탕이요. 닭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간 수프 같은 건데 어제 먹어봤는데 진짜 대박이었어요. 몸이 안에서부터 따뜻해지는 느낌이랄까. 오늘도 먹으려고 일찍 왔어요. 삼계탕. 저는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들어본 적은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보양식이라고요. 하지만 직접 먹어본 적은 없었죠. 저는 줄을 따라 앞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속 가까이 가자 냄새가 더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여전히 마늘 냄새가 강렬했지만 가까이서 맡으니 그 안에 묻어있는 다른 향들도 느껴지더군요. 인삼인지 뭔지 모를 약재 향, 그리고 오래 고아낸 닭육수의 깊은 풍미. 솥 앞에서 국자를 휘젓고 있던 한국인 요리사가 저를 발견하고 영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기자님이세요. 드셔보실래요? 맛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저 냄새가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기자로서의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체험해봐야 기사를 쓸 수 있으니까요. 네. 한 그릇만 주세요. 요리사가 커다란 뚝배기에 국물을 듬뿍 담고 그 안에 닭 한 마리를 통째로 넣어주더군요. 젓가락과 숟가락을 건네받고 저는 한쪽 테이블로 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뚝배기를 내려다봤습니다.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 있었고 닭 안에서 무언가 하얀 것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그게 찹쌀이더군요. 저는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입에 가져갔습니다.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뜨거움 너머로 느껴지는 깊은 맛이 있었습니다. 닭 육수의 고소함, 인삼의 쌉싸름함, 마늘의 알싸함이 하나로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위장 안에서 따뜻함이 퍼져나가는 게 느껴지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서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자극적이고 무거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두 번째 숟가락을 떴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정신을 차려보니 국물을 거의 다 비우고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어였는데 통역 앱으로 들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추위에는 열을 보충해야 합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근육도 굳어요. 따뜻한 국물로 속부터 데워줘야 몸이 제대로 움직여요. 고개를 돌리니 흰색 유니폼을 입은 30대 중반의 여성이 외국 선수 몇 명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이디 카드에는 대한체육회 스포츠 영양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양사였던 겁니다. 저는 뚝배기를 들고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독일 기자인데요. 이 음식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더군요. 물론이죠. 삼계탕은 한국의 전통 보양식이에요. 어린 닭 안에 찹쌀, 인삼, 대추, 마늘을 넣고 오래 고아낸 거예요. 단백질, 미네랄, 그리고 체온을 올려주는 약재들이
한꺼번에 들어있죠. 저는 수첩을 꺼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경기 전에 이렇게 진한 음식을 먹어도 괜찮은 건가요? 소화에 부담이 되지 않나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닭고기는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이고 국물은 위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빠르게 흡수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체온이에요. 지금 선수들이 이틀째 추위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차가운 샐러드나 샌드위치를 먹으면 속까지 차가워져요. 하지만 따뜻한 국물을 먹으면 속에서부터 열이 나요. 그 열이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돕고 컨디션을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제 몸 상태를 점검해봤습니다. 정말로 아까보다 몸이 따뜻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끝이 덜 저렸고 어깨 근육의 뻣뻣함이 좀 풀린 것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국물 한 그릇 효과일까요? 영양사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저기 보세요. 저희 말고도 미역국이랑 전복죽도 준비했어요. 미역국은 철분이랑 요오드가 풍부해서 피로 회복에 좋고 전복죽은 소화가 약한 선수들한테 좋아요. 선수마다 컨디션이 다르니까 선택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준비한 거예요. 저는 엽솥들을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미역국과 전복죽이 끓고 있었고 그 앞에도 각국 선수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어떤 선수는 두 그릇을 받아서 돌아가고 있었고 어떤 선수는 빈 그릇을 들고 다시 줄 끝에 서고 있었습니다. 치료가 몸을 풀었다면 음식은 몸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아까 제가 가졌던 편견을 떠올렸습니다. 마늘 냄새가 불쾌하다고 프로스포츠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저 음식을 먹으면 컨디션이 망가질 거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지금 눈앞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각국 선수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줄을 서고 국물을 들이키고 빈 그릇을 들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에 다시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삼계탕 한 그릇 먹었다고 몸이 달라지는 게 과학적으로 말이 되는 건가? 그냥 뜨거운 국물이 위장을 자극해서 일시적으로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 아닌가? 플라시보 효과 아닌가? 제 안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계속 속삭이고 있었거든요. 그때 취사구역 입구 쪽에서 낯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슈미트 코치였습니다. 어제 훈련장에서 저와 함께 한국팀을 바라보며 저렇게 웃고 있는 팀이 제일 위험해. 아직 상황을 모르는 거겠지. 하고 말했던 바로 그 독일팀 헤드코치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가 삼계탕 줄 끝에 서 있었거든요. 어제만 해도 동양팀들은 항상 저래. 겉으로만 괜찮은 척하는 거라고 비아냥거리던 사람이 지금 한국 음식을 받으려고 줄을 서다니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슬쩍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슈미트 코치님, 여기 웬일이세요? 그가 저를 발견하고 살짝 민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어깨를 으쓱하며 솔직하게 대답하더군요. 우리 선수 중에 한 명이 어제 여기서 뭔가 먹고 왔는데 컨디션이 확 좋아졌다고 하더라고. 반신반의했는데 오늘 아침 훈련에서 보니까 진짜 움직임이 달라져 있었어.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보려고 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에서 어제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대신 과학자가 예상과 다른 실험 결과 앞에서 보이는 그런 진지한 호기심이 느껴지더군요. 슈미트 코치가 줄을 따라 앞으로 이동했고 저도 그 옆에서 같이 걸었습니다. 솥 앞에 도착하자 한국인 요리사가 능숙하게 뚝배기에 삼계탕을 담아 건네줬습니다. 슈미트 코치가 뚝배기를 받아들고 의아한 표정으로 내려다봤습니다. 닭이 통째로 들어있네. 독일에선 이렇게 안 먹는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당황했어요. 근데 의외로 맛있더라고요. 우리는 함께 테이블로 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슈미트 코치가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조심스럽게 입에 가져갔습니다. 그의 표정이 변하는 걸 저는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맛에 미간을 찌푸리는 듯 했습니다. 마늘과 인삼향이 강하게 느껴졌을 테니까요. 하지만 몇 초 뒤 그의 눈이 살짝 커지더니 입꼬리가 올라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가 두 번째 숟가락을 떴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저처럼 빠른 속도로 국물을 들이키기 시작하더군요. 잠시 뒤 그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뚝배기 안을 들여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속이 따뜻해지면 근육이 덜 경직돼. 저는 그 말을 듣고 멈칫했습니다. 그건 아까 한국 영양사가 했던 말과 거의 똑같은 내용이었거든요. 하지만 같은 말인데도 느낌이 달랐습니다. 한국 영양사가 말했을 때는 자기 팀 음식을 홍보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30년 경력의 독일 헤드코치가 직접 먹어보고 하는 말은
무게가 달랐습니다. 슈미트 코치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독일 선수촌 식당에서 주는 건 샐러드랑 통밀빵이야. 영양학적으로는 완벽하지.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 다 계산돼 있어. 근데 차가워. 속이 찬 상태로 경기장에 나가면 몸이 안 풀려. 여기 음식은 다르네. 먹자마자 속에서 열이 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느꼈던 것과 똑같은 감각을 그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완전히 어긋나는 걸 느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 음식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마늘 냄새가 불쾌하다고 생각했고 프로스포츠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동양 미신 같은 거라고 속으로 코웃음 쳤었죠. 하지만 지금 제 코에서 느껴지는 이 마늘 냄새는 더 이상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묘하게 편안했습니다. 따뜻하고 진하고 뭔가를 채워주는 듯한 냄새.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취사구역 곳곳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고 그 김을 따라 마늘과 육수 향이 공기 중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이 냄새를 맡았다면 인상을 찌푸렸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냄새가 안정감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서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수프 냄새를 맡았을 때처럼요. 익숙하지 않은데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놓이는 그런 종류의 감각. 저는 다시 주변을 살폈습니다. 테이블 여기저기에 각국 선수들이 앉아서 삼계탕과 미역국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을 관찰했습니다. 신기한 걸 발견했거든요. 그들의 표정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제 메디컬 센터 앞에서 줄을 서 있던 선수들의 얼굴에는 고통과 불안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의무실 복도에서 36시간 대기표를 들고 웅크리고 있던 선수들의 눈빛에는 절망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지금 이곳에 있는 선수들의 표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포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차분함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마시며 어깨를 풀고 있는 미국 선수, 빈 뚝배기를 앞에 두고 동료와 웃으며 대화하는 프랑스 선수, 온열 매트 위에서 스트레칭 하다가 나와서 전복죽을 받아가는 일본 선수, 그들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건 안정감이었습니다. 이틀 전 난방이 끊겼을 때 선수촌을 뒤덮었던 그 공포와 혼란이 이곳에서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슈미트 코치에게 물었습니다. 코치님, 저 선수들 표정 보여요. 그가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중력이 돌아온 눈빛이야. 경기 전에 선수들이 가져야 할 눈빛이지.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선수들한테서 저런 눈빛 못 봤어. 다들 추위 때문에 정신이 나가 있었거든. 저는 다시 한번 취사구역을 둘러봤습니다. 한국팀 스태프들이 여전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솥 앞에서 국물을 퍼주는 요리사, 빈 그릇을 수거하는 보조원, 줄 서 있는 선수들에게 물과 핫팩을 나눠주는 자원봉사자. 그들의 움직임은 숙련되어 있었고 표정은 편안했습니다. 마치 이 상황이 처음이 아닌 것처럼, 이미 여러 번 연습해본 것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팀이 준비한 건 단순히 보일러와 재활 트럭만이 아니었던 거였습니다. 온돌로 바닥을 데워 잠자는 동안에도 근육을 관리하고 침치료로 막힌 혀를 풀어 부상을 예방하고 보양식으로 속부터 열을 채워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것. 이 모든 게 하나의 시스템이었습니다. 몸을 데우고 풀고 채우는 완벽한 순환 구조. 슈미트 코치가 삼계탕을 다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저를 보며 씁쓸하게 웃더군요. 우리 독일이 스포츠 과학 선진국이라고 자부해 왔는데 말이야.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게 있었어. 데이터와 장비만 신경 썼지. 선수들의 속을 채워주는 건 생각 안 했거든. 한국은 그걸 하고 있더라고.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꺼내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과학이 몸을 분석한다면 음식은 마음을 채운다. 저는 취사구역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솥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하얀 구름처럼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저 마늘 냄새를 불쾌하다고 생각했던 제가 지금은 저 연기가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옮기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수많은 편견들이 무너졌다고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뭔가 새로운 것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직 그게 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답을 찾게 된 건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프레스센터에서 기사를 마무리하느라
밤을 새웠거든요. 새벽 5시쯤 잠깐 눈을 붙이려고 창가 소파에 누웠는데 창밖으로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팀 숙소 쪽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직 동이 트지도 않은 새벽인데 말이죠. 저는 피로를 잊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코트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영하 10도의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호기심이 추위를 이겼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줄이 보였습니다. 어제보다 더 긴 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의 면면이 어제와 달랐습니다. 어제는 주로 선수들이었거든요. 침치료 받으러, 온수 샤워하러, 온돌 바닥에서 몸 녹이러 온 선수들. 하지만 오늘 새벽줄을 서 있는 건 선수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코치들이었습니다. 각국 대표팀의 코치들과 관계자들이 줄 앞쪽에 서 있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캐나다, 미국. 어제 슈미트 코치와 함께 삼계탕을 먹었던 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소문이 퍼진 거였습니다. 선수들 사이에서 코치들에게로, 코치들 사이에서 다른 코치들에게로 따뜻한 국물이 속을 데워준다는 이야기가 하룻밤 사이에 선수촌 전체로 번진 거였죠. 저는 줄 맨 앞에 서 있는 캐나다 코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50대 후반의 백발 신사였는데 두꺼운 패딩을 입고도 어깨를 움츠린 채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이 새벽에 여기 웬일이세요? 그가 저를 돌아보며 쑥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선수 한 명이 여기서 뭔가 먹고 왔는데 말이야. 오늘 아침 훈련에서 보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 같더라고. 그래서 나도 직접 먹어보려고 왔지. 선수들한테 뭘 먹이면 좋을지 알아야 하니까.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줄이 너무 길어서 걱정이야. 따뜻한 국물 아직 남았으면 좋겠는데. 그 순간 줄 앞쪽에서 한국인 스태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넉넉하게 준비했어요. 다 드실 수 있어요. 캐나다 코치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가 고맙다는 듯 고개를 숙이더군요. 저는 줄을 따라 뒤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곳곳에서 비슷한 대화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어제 먹어봤는데 진짜 효과 있더라. 속이 따뜻해지니까 아침 훈련이 달라지더라고. 우리 팀도 저거 도입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각양각색의 언어들이 뒤섞여 있었지만 내용은 전부 같았습니다. 한국 음식에 대한 감탄과 감사였습니다. 저는 취사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제보다 솥이 2개 더 늘어나 있었고 김이 더 풍성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한국 스태프들은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국물을 퍼주는 사람, 불을 조절하는 사람, 재료를 추가하는 사람.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동시에 뿌듯함도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한국팀 입장에서 보면 다른 나라 선수들은 경쟁 상대잖아요. 메달을 놓고 싸워야 할 라이벌들이에요. 그런데 왜 자기들 자원을 써가면서 경쟁자들의 컨디션을 챙겨주는 건가요? 심지어 새벽부터 일어나서 국물을 끓이면서까지요. 저는 취사구역 한쪽에서 태블릿을 들고 인원을 체크하고 있는 한국 관계자에게 다가갔습니다. 30대 중반의 남자였는데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일한 게 분명했죠. 실례합니다. 기자인데요.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더니 피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물론이죠. 뭐가 궁금하세요? 저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가요? 다른 나라 선수들은 경쟁 상대잖아요. 경쟁 국가에게 이렇게 선의를 베푸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올림픽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역질문이었거든요. 글쎄요, 스포츠 경쟁이죠. 메달을 따기 위한.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올림픽은 스포츠 정신이에요. 더 빨리, 더 높이, 더 강하게. 그리고 함께. 혼자 이기는 게 아니라 함께 최선을 다하는 거죠. 상대방이 제 컨디션을 발휘 못해서 우리가 이기면 그게 진짜 승리인가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정이 있는 나라예요. 배고픈 사람 보면 밥 먹이고 추운 사람 보면 따뜻하게 해주고 그게 우리 문화예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지금 저기 줄 서 있는 사람들 보세요. 다들 이틀째 추위에 떨면서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만 따뜻하게 지내고 우리만 맛있는 거 먹고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나눠야 편해지는 거죠. 저는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독일어로는 딱 맞는 번역이 없는 단어였습니다. 동정도 아니고 연민도 아니고 친절도 아닌 뭔가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따뜻함 같은 것. 그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해서
한국의 이미지가 좋아지면 그것도 우리한테 득이에요. 스포츠 외교라고 할까요? 메달보다 더 오래 남는 게 있거든요. 사람들 마음속에 남는 기억 같은 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거든요. 메달은 시상대에서 끝나지만 이런 경험은 평생 남는다. 오늘 여기서 삼계탕을 먹은 캐나다 코치가, 프랑스 선수가, 독일의 슈미트 코치가 본국으로 돌아가면 뭐라고 말할까요? 한국 사람들이 추위에 떠는 우리를 도와줬다고, 따뜻한 국물을 끓여서 나눠줬다고, 경쟁자인데도 기꺼이 문을 열어줬다고 말하겠죠. 저는 취사구역을 빠져나와 한국팀 숙소 전체를 바라봤습니다. 건물 외벽에서 하얀 김이 여전히 피어오르고 있었고 재활 트럭 앞에는 또 다른 줄이 서 있었습니다. 온돌 바닥 위에서는 각국 선수들이 몸을 녹이고 있을 터였고 침치료실에서는 바늘이 막힌 혀를 풀어주고 있을 터였습니다. 밀라노는 공기를 데우려 했습니다. 중앙 난방 시스템으로 건물 전체를 한꺼번에 따뜻하게 만들려 했죠. 하지만 그 시스템이 무너지자 모든 게 멈춰버렸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몸을 데웠습니다. 바닥을 데워서 발바닥부터 종아리부터 허벅지부터 차근차근 온기를 올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몸을 데운 뒤에는 속까지 채웠습니다. 뜨거운 국물로, 진한 육수로, 따뜻한 정으로. 저는 프레스센터로 돌아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밤새 쓰다 만 기사를 삭제하고 새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먼저 적었습니다. 추위 속에서 한국은 열을 준비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올림픽은 결국 기술이 아니라 준비의 싸움이었습니다. 이탈리아는 화려한 개막식을 준비했지만 기반 시설은 허술했습니다. 한국은 화려한 건 없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독립 보일러, 온돌, 침치료, 보양식, 그 모든 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 시스템은 바닥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마무리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밀라노의 하늘이 분홍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고 그 아래로 한국팀 숙소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아침 햇살을 바다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저는 이탈리아가 완벽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한국팀이 웃고 있는 걸 보며 저들은 상황을 모르는 거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몰랐던 건 저였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추위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 필요한 건 화려한 거칠애가 아니라 바닥에서부터 쌓아 올린 준비라는 것을요. 저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사가 베를린 편집국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등을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서 한국 가요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한국팀 숙소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었겠죠. 그 선율이 이상하게도 자장가처럼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밀라노의 아침을 맞았습니다. 추위 속에서 열을 준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슴에 품은 채로요.